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6월 27일 월요일 미준의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또 다른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한 주 여러분들 열정적으로 잘 활용하셔서요. 조금은 이제 장마 때문에 그리고 또 무더위 때문에 좀 처질 수도 있는데요. 활력이 넘치는 그런 한 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주는요, 6월 달이 마무리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며칠 남지 않은 2022년의 6월을 멋지게 장식하시는 현명한 미준 패밀리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6월 27일 저녁에 보내드리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미주은의 저녁 방송에서는요, 어제에 이어서 프로틴과 함께하는 매크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많은 관심을 매크로 이야기에 던져주고 계시거든요. 아무래도 상황이만큼 지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싶으신 그런 욕구가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최근에 경제 공부를 하면서 상당히 좀 재미도 있고요. 컨텐츠를 제작하면서도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자, 오늘도 프로틴과 함께하는 매크로 이야기로 또 한 번의 경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미준 방송에서는요, 프로팅에 올라와 있는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의 기고 칼럼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김한진 박사님의 전망을 우리가 좀 종합해서 요약을 해보면요. 첫 번째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올해 말에 3.25%에서 3.5%까지 도달할 것이다. 두 번째로요. 기준금리 인상이 안타깝게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4.25%에서 한 4.5%까지 올라가면서 피크를 찍을 것이다라는 것이 김한진 박사님의 지금 예상이고요. 자, 세 번째, 올해 말 CPI 지수는 6.5% 정도가 예상이 되고, 만약에 기업 실적, 이익이 커다란 둔화가 되지 않는다면 미국 증시는 한 S&P 500 기준으로 3,600선까지 추가적으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이번의 예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 증시의 바닥이 어딜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김한진 박사님의 의견에 따르면 CPI가 내년에 한 4%에서 5% 정도까지 내려갈 때가, 그때가 미국 증시가 바닥을 찍은 그런 시점이 될 것이다. 자, 종합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어제 제가 올려드린 김한진 박사님의 칼럼을 함께 읽어보는 컨텐츠를 다시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요, 프로팅의 이선철 대표님께서 직접 올리신 칼럼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3일 게재된 아주 따끈따끈한 칼럼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되도록이면 제가 개인적인 해석은 좀 자제를 하고요, 필자의 의견을 쭉 읽어나가는 형식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제목은 연준의 일시적 매파성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호키시라고 얘기하죠. 자, 관련 연상이라고 나오는데, 제이미 다이먼, 제가 이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미국 경제에 허리케인이 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분이죠. 제이미 다이먼은 누구냐면요, JP 모간의 CEO입니다. 자, 위의 영상에서 제이미 다이먼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파이팅으로 맞이할 종국의 상황을 경고한다. 필시 그의 말처럼 금리 인상과 동반되는 양적 긴축이 지속되면 필시 전 세계는 허리케인의 상황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3월 중순쯤 취미 삼아서 블로그를 시작했던 프루츠 또한 이와 동일한 생각을 했었다. 2008년 이후 시작된 마약성 정책, 즉 양적 완화를 얘기하고요. 이것 때문에 비정상적인 성장 혹은 인위적인 성장이 시작이 됐고, 인플레이션에는 부작용을 잉태할 것이고, 이가 현실로 나타나는 순간 모든 것은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프루팅의 의견이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조금 내려가서요. 다만 그보다 한 수만 더 내다본다면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될 것은 미 정권의 포퓰리즘, 그리고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미국의 부채 문제다. 한수만 더 앞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연준의 손발을 묶어버린 부채 문제의 심각성에 베팅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다이먼 회장이 언급한 허리케인마저 사실은 연준에 대한 일부 신뢰가 다이먼 회장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 될 뿐이다. 결코 현 상황에서 연준은 이러한 종국적인 트리거를 당길 수 없는데, 누누이 주디하듯 시장 또한 이를 깨닫게 될 것이다. 연준이 물가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시장에서 깨닫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를 인지하게 되면 시장은 연준에 대한 신뢰를 크게 상실하게 된다.
아마도 이러한 상황은 다이먼 회장이 언급한 허리케인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의 허리케인을 동반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지금 이선철 대표의 의견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시죠. 자, 이 글은요, 지난주 FOMC 미팅이 끝나고 나서 작성된 것 같습니다. 자, 지난 FOMC 회의에서 연준은 기존의 시장에 고시한 50bp 금리 인상을 넘어서 75bp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시장에선 94년 이후의 최대폭 인상이라며 각종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이로 인해 시장은 종국에 대한 두려움을 각종 자산 가격에 반영 중에 있다. 최근 유가와 각종 원자재의 하락까지 감안한다면 시장의 이러한 공포는 더욱 뚜렷해 보인다. 다만 94년의 인플레이션은 어땠을까? 너무 이례적이라 향후에도 자주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라는 부연 설명을 파월이 붙여야 할 정도로 이례적인 금리 인상이었을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위 차트가 여기 보시면 보라색이 지금 1994년의 상황이라는 거죠. 이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94년 내내 인플레이션 빨간색 줄은 3% 밑에 위치해 있었다. 심지어 2.5%도 하회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당시 연준은 어떠한 이유였는지 몰라도 75bp의 기준금리를 인상하였다. 그런데 현재랑 비교해보면 현재는 인플레이션이 8.6%다. 1970년대, 즉 지금부터 최소 40년 이전까지는 본 적 없는 물가 상승률이다. 그렇다면 현 시대의 금리 인상 경로를 94년과 비교할 것이 아닌 70년대 혹은 80년 초와 비교하여 그 매파성을 가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50bp, 75bp 금리 인상이 20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건 급격한 인플레이션의 상승이 존재하지 않았던 지난 40년에 기반한다. 단 지난 40년과 다른 70년대 유일하게 비견될 수 있는 현 상황에서 20년 만에 75bp 긴축이라며 호들갑을 떠는 것이 과연 적절한 표현인가? 하지만 연준의 긴축으로 인한 전형적인 리세션이 발생해서 물가 또한 응당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는 시장의 프라이싱은 과거 칼럼들에서 수차례 주지했듯 근거 없는 희망가와 마찬가지다. 위 차트에서 확인하듯이 94년 당시의 75bp 기준금리 인상은 거의 4에서 5%에 달하는 실질금리를 유지하도록 하였고, 실질금리라는 것은 이제 금리를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다시 계산한 거죠. 금리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4에서 5% 정도가 형성이 됐다는 거죠. 현 시점에서 75bp의 금리 인상은 여전히 마이너스 7%의 실질금리 부양적인 환경을 조성할 뿐이다. 만약 현 시점에서 94년 당시와 같이 금융 환경이 실질적인 매파성을 띠기 위해 실질 금리를 플러스 4%에서 5%까지 올려가고자 한다면 기준금리를 단번에 13%에서 14% 부근까지 인상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때랑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작금의 인플레이션과 유일하게 비견할 수 있는 70년대에는 50bp 혹은 75bp의 기준금리 인상은 아이들 숫자 노름에 불과했다. 당장에 최근 발표된 소비자 물가만 참고해도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이미 100bp, 즉 1%란 얘기입니다. 1%포인트 상승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0.5%포인트 인상을 하던 0.75%포인트 인상을 하던 연준의 실질 매파성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 비교적 최근의 사례를 보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단행한 이후에 모두 알다시피 미국은 러시아에 전례 없는 제재를 가하고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국외 자산을 모두 동결 조치하였다. 당시 러시아가 자국의 환율과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 단행한 조치는 매우 인상 깊다. 자, 러시아는 올해 3월 미국의 대대적인 제재와 금융 압박에 맞서 2022년 1분기 8%에 머물던 기준금리를 단번에 20%까지 인상했다. 또한 자국의 루브라를 금과 연동시켜 루브라가 금에 백업되는 어떠한 상황에도 실질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 금 본위제까지 단숨에 진행하였다. 이후 첫 제재 이후 폭락하던 러시아의 루브라 가치가 그로 인해 폭락하던 러시아 물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즉시 본래 가치를 회복하였고 현재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보다 훨씬 높은 환율과 안정적인 물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조치로 러시아 환율과 물가가 안정되자 러시아는 즉각적으로 다시 기준금리를 전쟁 이전 부근인 9%로 인하하였다. 부채가 없는 건강한 경제를 가진 정부라면 응당 취해야 할 당연한 조치를 러시아는 실행했을 뿐이다. 앞서 보았듯이 70년대로만 돌아가 봐도 우리는 미국의 사례를 확인 가능하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은 간혹 몰지각한 이들이 말하는 궤변과는 전혀 무관하다. 오히려 이렇게 공격적인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도래할 때 당연히 그리고 응당이 행해져야 할 중앙은행의 교과시적인 움직임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다만 지난 40년간 이러한 인플레이션 자체가 없었기에 많은 이들은 기억할 수 있는 최근의 사례들과 비교해 연준의 매파성을 평가한다. 20년 만에 50bp 인상 혹은 25년 만에 75bp 인상 등의 자극적인 기사들은 시장의 이러한 심리를 모두 대변한다. 70년대 미국과 현재의 러시아가 지녔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러한 정석과도 같고 전광석화 같은 움직임으로 인플레이션을 단번에 제압하고 자국의 동화를 지켜낼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러시아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21년 기준 18.2%로 전 세계 중 가장 건전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나름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월등히 건전한 정부 부채 비율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도 GDP 대비 부채율이 50%를 넘어가는데 러시아의 현재 부채 비율은 매우 놀라울 정도로 낮다. 1970년대 미국 또한 지난 100년 중 가장 작고 건전한 정부 부채를 보유 중이었다. 즉 미국 GDP 대비 3에서 40% 정도가 지금 정부 부채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 당시 폴 볼커 의장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맞서서 수개월 만에 총 1200bp, 즉 12포인트 정도의 금리를 인상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 이것이 정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진짜 해결해야 할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그리하여 집요하게 이어지던 인플레이션을 결국에는 제압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요건이다. 즉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금리가 올라도 충분히 관리 가능했던 부채의 정도에 달렸다. 단 지금의 미국은 어떠한가? 10년 넘게 이어져 온 양적 완화의 취해 미국의 정부 부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보다도 높은 수준, GDP 대비 130%를 유지 중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의 재정 적자는 날이 갈수록 역사상 최대치를 경신 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정말로 잡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단행한다면 이는 미국 정부와 온 국민을 넘어 전 세계를 극심한 공황에 빠뜨리는 길 말고는 방법이 없다. 또한 70년대 미국 혹은 올해 1분기의 러시아처럼 정말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만한 기준금리 인상을 진행한다면 글로벌 경제의 공황을 넘어 역사상 가장 많은 부채를 보유한 주체인 미 정부는 즉각적으로 파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전히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기준금리가 5%까지만 상승해도 미 정부는 역사상 가장 크게 불어나 있는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 여력이 없어진다. 역대급 저금리였던 2020년 당시에도 미국 정부의 전체 세수 대비 이자 비용은 약 10%에 달했다. 독자들이 봤을 때는 이미 시장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팽배한데도 왜 아직도 달러가 강해지는가 의문이 들 수도 있겠다. 결국 여전히 이러한 연준의 행위 자체가 인플레이션에 한참 뒤늦는 비하인드 커브라고 얘기하죠. 행위인 것이 증명될 경우 연준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추후에는 뒤늦게라도 더 크게 더 한 번에 더 급작스럽게 마치 70년대 스타일로 기준금리를 올려 모든 경제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반영된 모습으로 보인다. 자, 이것은요 프루팅의 패널로 활약하고 계신 안근모 대표님의 생각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인플레이션이 더욱 예상외로 뛰어서 오를수록 달러가 강해지고 전형적인 디플레형 리세션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4월 이후 지속되고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여전히 미 정부의 부채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떠오르지 않았기에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는 부채가 너무 많다는 거죠. 자, 이번 인플레이션은 필시 지난 40년간 아주 가끔씩 발생했던 일시적 인플레이션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면 다음 순서는 연준의 무기와 수단, 레짐 또는 완전한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차례다. 자, 6월 10일 충격적인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다 보니 충격성이 일부 가려진 지표가 하나 있다. 바로 미시간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지수인데 이의 결과는 하기와 같다.
자, 지난 수치는 55.2였고요.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는 54.5였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발표된 수치가 46.8로 현저히 떨어져 있었거든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기 나와 있죠. 현재 미국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느끼고 있는 고통은 인플레이션이 가장 극심했던 1978년 이후 가장 높다. 즉 최근 발표된 46.8이라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1978년 이후 44년 만에 가장 충격적이고 낮은 수치로 발표되었다. 자, 여기서 46.8이 어느 정도로 낮은 수치인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44년 만에 가장 낮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됐다. 따라서 지금 현재 소비자가 느끼는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둡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준의 청문회 얘기가 나옵니다. 전일에 있었던 파월의 청문회는 파월의 진짜 생각을 읽게 해준 이벤트 중에 하나다. 그의 답변은 리세션의 위험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주는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연준은 일단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생각한 점을 강조하였다. 정말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만 같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매우 준비돼 보였고 이를 통해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 expectation 이것을 또 다시 제어할 수 있을 만한 달변이었다. 다만 파월의 실수는 청문회 중후반부에 나왔다. 한 야당 의원이 리세션 위험에 대해 질문하며 도대체 얼마나 매파적일 것인지를 질문하자 파월의 답변은 하기와 같았다. 일단 우리는 2.5%로 추론되는 중립금리까지 신속히 금리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 시장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하며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고 믿는다. 파월의 해당 발언은 어떻게든 블러핑을 해도 모자를 판에 저지른 크고 또 큰 실수라고 봐야 옳다. 그러니까 2.5%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굉장히 실수라는 거죠. 2.5%의 중립금리는 과거 인플레이션이 1%에 머물고 있을 때 시장에서 추론하던 적정 레벨 상상 속의 기준금리 레벨이다. 단 현재 인플레이션은 1%가 아닌 9%에 가깝다. 헌데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2.5%의 중립금리를 목표로 한다는 것을 운운하는 파월의 속내는 둘 중에 하나다. 첫 번째, 결코 현재 미국에겐 과거와 같이 인플레이션을 잡아낼 실탄이 없다는 것을 파월 본인도 잘 인지하고 있지만 어떻게든 자신감을 피력해야 하는 연기를 잘 수행해내야 하기 때문이거나 두 번째, 아니면 정말 연준 인사들이 인플레이션 본질에 대해서 백지만큼 무지해서 중립금리를 2.5%로 잡고 이를 목표로 긴축을 해도 작금의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으로 생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래도 파월의 이러한 본심은 첫 번째 이유에 기인한다고 믿고 싶은 것은 프루츠가 연준에 대해 지닌 그 어떤 일말에 존중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제 첫 번째의 확률이 높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는요, 결국은 기대 인플레이션의 수치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한 발언을 했을 것이다 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프루츠 투자자문의 이선철 대표께서 올려놓은 칼럼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요약을 하면서 읽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맛이 좀 떨어지는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이번 칼럼의 주요 핵심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연준이 양적 긴축 그리고 금리 인상을 심하게 하면서 매우 심각한 경제적인 허리케인까지도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좀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지금 고려가 되고 있지 않냐면 미국 정부의 부채 규모를 어느 누구도 지적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연준이요,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이게 올렸죠. 근데 이걸 보고 굉장히 좀 엄청나게 매파적인 행보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현재 인플레이션이 8.6%까지 올라간 것을 우리가 고려하면요, 0.75%포인트 올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번 인플레이션을 연준에서 잡기 위해서는 과거 1970년대 폴 볼커 연준 의장이 했던 것처럼 한 번에 기준금리를 막 10% 가까이 올리면서 이렇게 해야만 잡힐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다. 이것이 이제 프루팅의 의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올려야 할 텐데 문제는 미국의 부채 규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러시아가 이번에 했던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미국 경제는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경기는 침체되는 이러한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프루팅의 이선철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주장은 뭐냐면 결국 미국 경제는요 이번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고 거기에는 이제 가장 커다란 요소가 바로 이 부채의 규모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가속화되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결국 경기는 침체하면서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프루팅 관련해서 공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프루팅의 서비스가 개편된다고 합니다. 프루팅 사이트 내에서 프루트 투자 자문의 실질적인 자문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가 변경될 예정이고 그래서 이제 7월 1일부터 구독료가 굉장히 좀 비싸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행인 것은 기존 독자분들께서는 결제창 가격이 변경되는 7월 1일 이전에 결제를 해놓으시면 최대 1년까지는 기존 구독료로 추가되는 실질 투자 자문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따라서 프루팅의 컨텐츠가 마음에 드시는 분은요 꼭 7월 1일 전에 등록을 하셔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일요일, 월요일 이틀에 걸쳐서 프루팅에 올라가 있는 칼럼 2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봤습니다. 일요일 날은 김한진 박사님의 칼럼을 읽어봤고요. 월요일 날은 이선철 대표님의 칼럼을 읽어봤는데 두 방송을 모두 시청하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두 분의 이제 의견이 약간 상충되는 부분도 있죠. 자, 이렇게 경제를 예측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 상황을 잘 맞췄다고 해도 그 경제 상황에 맞춰서 또 주식시장이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흘러가기도 또 어려운 거고요. 따라서 우리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욕심을 조금은 내려놓을 때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한쪽에 베팅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쪽에 베팅을 하거나 아니면 폭등하는 쪽에 베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투자 자금이 있으면요. 적당한 수준만 투자를 하시고요. 또 현금도 좀 많이 사이드에 옮겨 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이쪽으로 가도 좋고 저쪽으로도 가도 좋은 그러한 현명한 투자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